형 벌써 2주가 지났어. 네. 오늘은 뭘 알려줄 거야. 짠. 오, 43%? 뭐 압도적입니다. 역전세낭 한창인데 5월에 경기도 올해 최대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 딱 어때요? 듣는 순간. 아, 그럼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공포스럽잖아. 네. 그거 딱 있으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하다고 눌러주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경기도 올해 최대 입주 물량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반등한다 뭐다 말이 많은데 또 입주 물량으로 또 약간 이런 안 좋은 느낌, 공포적 뉘앙스가 풍기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나면 뭘 알게 되느냐,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되게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예, 뭐 금리도 있고요, 뭐 정책도 있고요, 뭐 국가 경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항상 1번으로 강조되는 게 바로 공급입니다. 공급. 그 공급을 우리가 이제 입주 물량이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죠. 뭐 공급의 의미는 여러 개가 있고 제가 뒤에서 말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이 끝나면 나도 공급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시장을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힘이 생길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릴 테니까 좋습니다. 방송을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전세낭 지금 난리인데 또 다음 달에 경기도에서 최대 물량이 입주한다. 자, 사실 이것만 보고도 일단 내가 완전 제로 레벨의 불인이인지 그래도 조금 그 레벨을 넘어서는 불인이인지를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역전세난이랑 최대 입주 물량이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하면 이제 정말 완전 불인이. 나는 그냥 신생아인 거예요. 근데 조금 공부하신 분들, 특히 우리 채널을 열심히 봐주시는 여러분들은 이 제목 자체가 느낌이 올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세가 떨어질 때 옆에 공급이 많이 들어가면 전세가 떨어지니까 지금 역전세난이라는 건 지금도 전세가 시장이 안 좋다는 건데 여기에 공급까지 하면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네? 여기까지 이 기사만 보고도 느낌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월급쟁이 부자가 되기 위한 이제 한 계단 올라간 사람들인 거죠. 그 정도까지 공부가 된 겁니다. 제가 일단 제목만 보고 풍기는 뉘앙스를 설명을 드렸고 또 들어가 볼게요. 그림이 있더라고요. 왼쪽에 보면은 전년 동월이라고 있고요, 전월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23년 5월 써있죠. 네. 이거는 일단 2023년 5월에 전국의 입주 물량은 19,000세대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수도권이 1,800세대, 지방이 8,500세대다. 요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 아무 느낌이 없을 거예요.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그쵸. 어떤 거지? 그냥 수도권이 지방보다 좀 더 많네? 뭐 요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근데요, 전월을 여기서 제시해 주셨어요. 전월이라 함은 2023년 5월이 기준월이니까 2023년 몇 월일까요? 4월? 4월이죠. 4월 대비하면 뭐 그냥 조금 늘었어요. 조금 늘었네. 그럼 이제 슬슬 의심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뭐 많아졌다는 거야? 뭐 어쩌다는 거야? 그죠? 그럼 근데 옆에 또 친절하게 또 써줬어. 전년 동월. 전년 동월이라 하면 2022년 5월을 말하는 거죠. 근데 2022년 5월 대비해서는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줄어들었어요. 네. 그럼 딱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사 일단 어그로네. 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안 그러면 나 또 기사의 프레임에 감정부터 움직이겠구나. 올바른 판단 못 하겠구나.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을 보면 경기도에 올해 2023년 월별 예정 입주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봤더니 올 최대 물량이라는 게 5월 달에 제일 많아서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럼 올해의 입주 물량이 많으냐 적으냐가 한 달에 10,000호라는 입주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정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이 기사는 공포를 가질 필요도 뭐 다른 식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숫자를 그대로 보고 5월에 10,000호 들어오네, 요 정도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월에도 많았고 12월에도 10,000호 가까이 있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이게 자잘하게 있는데 빨간 줄만 따라오시면 되는 거 아시죠? 이제 직방. 직방에서 이 데이터 제공했나 보네요. 그죠? 직방은 오는 5월에 전국에서 19,39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아까 나왔죠. 19,000세대. 이는 전월보다는 5% 많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32% 적어. 아니, 뭐야, 이게. 줄었다는 거잖아, 작년보다는. 도대체 이게 뉘앙스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더 봐야겠죠. 수도권은 1,800가구, 지방은 8,500가구로 수도권 물량 비중이 높아요. 그 중에서도 경기도가 5월에 1,500가구가 입주한대. 응? 잠깐, 다시. 수도권에 1,866가구. 근데 경기도에 몇 가구? 1,524가구. 그러면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요. 네네. 그럼 서울하고 인천에서는 300세대 입주하는 거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역전세는 한창인데 매달 서울, 인천, 올 최소 물량 입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 이거 일단은 좀 정확하게 알아봐야겠다. 또 끌려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데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 올해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한다. 서울은 다음 달 입주 물량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정리해 볼게요. 2023년 5월 달에 전국의 입주 예정 물량은 19,000세대. 그 중에 수도권이 11,000세대, 지방이 약 8,000세대. 제가 그 뒤에는 반올림하거나 절사했습니다. 2023년 4월 전월은 전국이 18,000세대였고 전월 대비해서 5%가 늘어난 숫자. 전년 동월인 2022년 5월에는 전국이 28,000세대를 입주했어요.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무려 30%가 줄었다. 2023년 5월에 수도권 11,000세대를 꼼꼼히 따져보니까 경기도에서 1,500세대, 인천에서 500세대, 서울은 0세대인 거예요. 그죠? 뭔가 달리 보이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일단 이 기사는 별로 의미가 없네. 괜히 내가 기사 제목만 보고 마음이 콩닥콩닥 거렸는데 오히려 서울엔 입주가 하나도 없네, 5월에. 인천엔 500세대 있네? 요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인천은 입주가 적냐? 인천 많은데? 입주 역대급 많아요. 그냥 5월만 적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 달씩 보는 건 정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구나. 시장을 판단할 때 라는 거죠. 자, 제목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기간을 넓혀야 돼요. 이런 걸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수준을 파악해야 돼. 계략적인 수준을. 여러분들이 감이 없으면 이게 많은지 적은지 모르잖아요. 그 수준이라 하면 곧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어떤 콘텐츠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지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수도권의 과거 입주 물량과 시장의 연관성을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따라오십시오. 수도권 입주 물량하고 매매 전세값입니다. 2000년 이후예요. 2000년 이후. 그러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24년 간의 숫자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자, 보면 이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에요. 수도권 입주 물량이고 그 입주 물량은 여기 오른쪽에 이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냥 대본에 눈에 들어오는 게 제일 많았을 때가 언제? 2018년. 2018년에 25만 세대가 넘게 입주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기사에 맨날 나왔던 얘기가 단군 이래 최대 물량. 맞아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가장 적었을 때는 언제죠? 2013년? 2013년입니다. 2013년에 10만 세대 조금 더 들어갔어요. 수도권에.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900 몇만. 네. 경기도가 뭐 한 1200만. 인천이 한 300만. 300만. 그래서 다 합치면은 그냥 한 2500만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2500만에 25만 호, 이건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빌라나 뭐 이런 다른 주택 빼고요.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25만 호가 넘어가면은 입주가 많았던 거예요. 2500만에 25만. 인구 100명당 집 하나가 공급이 되면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준을 대충 감을 잡아보자 이거예요. 100명당 몇 개요? 한 채. 하나. 그죠? 근데 경기도가 몇 명이라고요? 1200만 명. 그죠? 그럼 1200만 명에 100명 중에 한 채면은 몇 호냐면요. 12만 호입니다. 12만 호. 근데 아까 월별로 만 호가 넘었다고 했죠. 네네. 그럼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이제 느낌 오세요? 대충?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 100명당 집 한 채가 공급이 되면 공급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딱 그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인구가 1200만 명이니까 연간 12만 호인데 1년에 12달이니까 한 달이면 만 호죠. 근데 아까 5월 달에 만 호 넘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거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어디만 보면 경기만 보면. 경기만. 근데 서울에 있다 없다? 없다. 없잖아.
그럼 수도권 전체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부족한 거죠. 많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자, 지금 우도롱님께서 다시,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다시. 우도롱님께서 왜 100명당 한 채일까요? 이 기준을 2018년으로 잡는 겁니다. 자, 2018년 화면을 보시면 25만 호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저 때가 입주 물량이 최근 20년 동안 제일 많았던 때예요. 수도권에. 25만 호가 제일 많아. 근데 수도권 인구는 2,500만. 아, 2,500만 명이 사는 수도권에 25만 호 들어갈 때가 제일 많았을 때구나. 근데 그게 나누면 100명당 한 채잖아요. 그러니까 100명당 한 채를 기준으로 하면 아, 공급이 많이 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일단 한 포인트 하나 잡고 가는 거예요. 아, 수도권 인구 100명당 집 한 채가 공급이 되면 입주가 좀 많았던 시기랑 비슷한 정도의 공급이다. 이렇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 항상 평균을 봅니다. 장기 평균을. 제가 이 막대 그래프의 장기 평균을 봤더니 17만 5천 호입니다. 수도권의 23년간 평균 입주 물량은 17만 5천 호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실제로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기준으로 올랐을 때와 내릴 때를 체크를 해놓으면 그 입주 물량의 적정성이 보이겠죠? 그쵸? 자, 그럼 따라오세요. 짠! 이때 지금 그냥 따라만 오세요. 자, 빨간색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자, 전세 오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올랐죠? 전세 오른 거죠? 그죠? 전세 상승기입니다. 언제냐면 05년부터 08년 여름까지예요. 그리고 수도권 입주 물량이 이때는 17만 호 이 평균선보다 어디 있어요? 아래에 있죠. 네. 아, 이때 전세 올랐어요. 자, 요때만 그랬을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전세 상승기를 보겠습니다. 짠! 아, 여기가 좀 떨어져 있는데요. 이때는 전세가 떨어진 거예요. 이때 전세 떨어진 거는요,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물량이나 이런 거보다 매매가가 쇼크를 받으면서 전세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전세와 매매가 같이 떨어졌던 거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때 시기가 2008년 하반기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 자, 금융위기 터지니까 갑자기 쇼크가 오면 사람들이 물건을 던집니다. 물건을 던지는데 사람들이 사요? 안 사죠. 그러니까 급전 필요한 사람들 어떻게 했겠어요? 더 전세로 던져야죠. 돌렸죠. 전세로 돌리니까 전세 물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니까 전세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 시기가 굉장히 짧았어요. 몇 달 안 갔습니다. 지금은 좀 오래 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몇 달 있다가 2009년 봄부터 갑자기 또 전세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올랐냐면요, 여기 보세요. 계속 올라. 2017년 상반기까지 올라갑니다. 그 두 번째 전세 상승기는 09년 봄부터 2017년 가을까지. 이때도 입주 물량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떻죠? 평균 아래이네요. 평균 아래죠. 이거 다 합치면 평균보다, 그러니까 17만 5천 원보다 적게 공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수도권에. 네.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기억하는 미친 상승. 이 상승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빨간색이 전세인데 이 그리 기울기 보세요. 이 이전에 어떠한 전세 상승보다 더 짧고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는 2020년 여름부터 2021년 가을까지 임대차법의 영향이 컸습니다. 자, 요렇게 전세가 올라갔었어요. 자, 그럼 전세 안정기는 어떻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여긴 아까 제가 짧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요때 보세요. 요때. 전세가 어때요? 정말 한 8년 동안 맹렬하게 오르던 전세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세가 안정이 되면서 이때는 전세가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네. 그죠? 이때가 언제냐면요. 전세 안정기예요. 2017년 가을부터 2020년 봄까지입니다. 그러면 입주 물량을 볼까요? 다 이상해요. 우연인가? 이 빨간 선 위에 있네, 다. 맞나요? 네. 다 17만 호 이상이죠? 그리고 최근에 전세 하락. 이거는 입주 물량이 요때는 많았지만 올해는 17만 호에서 18만 호 사이예요. 거의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때는 금리의 영향이 컸습니다. 금리 급상승의 영향이 매우 컸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상승과 하락이 주된 원인은 다르지만 지금 우리는 공급을 픽스해놓고 보고 있으니까 공급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장들을 보면 확실히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공급이 적으면, 즉 입주가 적으면 전세는 오르고 입주가 많으면 전세는 안정되거나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금리 같은 제2변수, 제3변수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시기에는요, 금리가 변수가 거의 고정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수도권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요. 수도권은요, 경기도에 입주가 많아도
서울에서 일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서울에만 입주가 많아도 경기도나 인천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인천에 입주가 많은 거가 서울이나 경기에 영향을 많이 주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로 물려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같이 봐주는 게 중요하고 그 기준은 17만 호 정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17만 호가 연간 입주 물량이 넘어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전세 살고 있으면 전세가 많이 안 오를 수 있겠다. 혹은 내가 전세를 주고 있으면 전세를 혹시나 때가 안 맞으면 내가 전세금,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감을 잡을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 아무 기준 없이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17만 호에서 18만 호면 한 달에 몇 호일까요? 18을 12로 나누면 얼마죠? 아니, 15,000호입니다. 네. 네. 수도권 전체가요. 네. 수도권 전체가 15,000호가 넘지 않으면 공급이 되게 많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기사로 돌아가 볼까요? 2023년 5월에 입주 물량이 경기도에 10,000호라고 했죠. 네. 서울에 몇 개? 빵. 인천에 몇 개? 500개. 그러면 11,000이잖아요. 네. 15,000호보다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많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아까 그 기사 제목은 뭐다? 약간 어그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판단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좋아요. 2010년대 말에 수도권은요, 전세가 안정됐던 거는 공급도 많은데요. 또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건 하나 제가 보너스로 드릴게요. 이때 당시 보면 전세가 안정되는데 매매가 막 올라요. 오, 그러네요. 매매가 뭐 막은 아니지만 조금 오르죠. 이거 왜 이럴까요? 자, 이런 일이 생기면서 전세가 오히려 더 안정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전세면 전세, 매매면 매매 이렇게만 보시는데 이 둘은 상호 연관성을 갖거든요. 이때 당시 분위기를 보면 2014년 바닥부터 계속해서 한 4년을 올랐어요. 4년 정도 오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전세를 안 살아. 반대로 나 그냥 살래 집. 매매할래 하면서 입주 물량, 공급도 많은데 이 공급에 전세로 들어갈 수도 있을 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매매로 전환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매매 전환에 의해서도 전세가 안정이 됐던 시기다. 예. 그리고 최근 수도권 같은 경우에 최근 수도권의 전세가 하락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나이님, 그러면 지금은 17만 5천 호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전세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그거에 대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일단 이전의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이만큼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야. 전세가 3억 하던 게 5억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됐고요. 그 높은 가격이 형성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전세 상승을 맞추기 위해서 대출을 더 많이 썼죠. 전세 대출을. 그런데 거기에 금리가 어떻게 됐다? 올라버렸죠. 올라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너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전세가가 내려오게 된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전세가 올랐잖아요. 높은 가격, 전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가 올랐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살짝 보면 요 세 가지 변수만 가지고 지금 역전세가 다시 나와서 코로나 이전 전세가로 회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가가 높은 거예요, 이제? 낮아졌죠. 낮아졌죠. 언제냐면 오르기 전 수준으로 낮아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높은 가격이라는 조건은 없어진 거죠. 맞나요? 네. 전세 대출은 유효한가요? 지금도? 받고 있죠. 그렇죠. 유효하죠. 받고 있죠. 그럼 이제 금리가 중요하잖아요.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좀 떨어지고 있죠. 네, 많이 내려왔어요. 전세 대출 쓰시는 분들은 아마 체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냥 마냥저냥 계속 전세가 떨어진다고만은 볼 수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음, 자, 제가 아까 인천은 좀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인천 사시는 분들 서울로 많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경기도보다는. 그래서 인천을 빼고요, 서울 경기만 보겠습니다. 서울 경기만 보면 역시 똑같네요. 이 전체적인 움직임은 거의 비슷하죠. 공급의 움직임. 그리고 파란색 계열이 전세고 빨간색 계열이 매매예요. 요 핑크색 좀 옅은 색깔이 경기도 매매고요. 짙은 빨강이 서울 매매. 거의 움직임이 유사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짠! 13만 5천 호예요. 이 장기 평균은. 서울 경기의 장기 평균은 13만 5천 호입니다.
이때 보면 똑같아. 완전 똑같아. 파란색 전세 올라갈 때 입주 물량이 적죠. 전세 급하게 올라갈 때 입주 물량 적었어. 적죠. 전세가 갑자기 팍 꺾여서 이렇게 막 내려와. 이때는 입주 물량이 많았고.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경기 기준으로는 연간 13만 호를 보시면 된다. 그러면 연간, 월간 11,000호 정도를 보면 된다는 거죠. 아까보다 좀 더 기준이 타이트해졌죠. 네. 그죠? 아까는 서울, 경기, 인천 합쳐서 15,000호였잖아요. 근데 서울, 경기만 보면은 11,000호가 넘어갈 때, 아, 이제 공급이 좀 많은 편이다. 혹은 10,000호 밑으로 되어 있다. 월간 입주 물량이. 그러면, 아, 공급이 좀 적은 편이다. 그럼 다시 돌아가 봐요. 23년 5월 기사 내용으로. 경기도 1,500호에 서울 빵. 그러면 딱 그 경계선 정도에 있는 네네. 거죠.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번 달 입주 물량 전달보다 많다와 같은 기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향후 2, 3년간 입주량을 보고 전세 시장, 나아가서 매매 시장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너나이님 기준 낼름 받아 먹었어요. 제가. 자,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너나이님. 앞으로 공급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나 알고 싶어요. 앞으로가. 알려드려야죠. 향후 수도권 공급입니다. 이거는 가장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제가 그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완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제 밑에다가 출처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이거는 부동산 지인입니다. 네,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부동산 지인 임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KB 직원분들과 더불어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 이제 돌아와서 부동산 지인에 가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렇게 입주 물량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하고 모양새 똑같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걸 그린 거니까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 아까 제가 2023년까지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네. 근데 2024년을 쫙 봐요. 줄죠? 줄어들고 있어요. 2025년은? 더 줄고 2026년, 7년은? 확 줄어들었네요. 자, 뭐야? 그럼 이때 역대 최소가 지금 10만 원 조금 넘었던 2013년인데 이거는 뭐 3만 원밖에 안 돼? 헉, 대박이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전세 엄청 오르겠다. 몇 년 뒤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 맹점이 있어요, 여기에. 이 2026년하고 7년 입주 물량은요. 지금 여기 있죠, 시점이? 네. 그럼 내년 되면 또 바뀌어 있고요. 내년 되면 또 바뀌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 보고 23년부터 볼게요. 24년 이후 수도권 입주는 15만 호가 안 돼요. 입주가 많다 적다? 적다. 많은 편이라고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2026년은 더 적어. 5년, 6년부터는 살벌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이게 의심스러울 정도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야, 이제 수도권 입주 물량 완전 말라버렸어. 이제 전세난 진짜 심각할 거야. 이렇게 막 그냥 바로바로 판단을 해. 특히나 그런 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보겠죠? 근데 그 맹점이 있다 이겁니다. 왜 맹점이 있냐? 부동산 지인에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이 데이터의 근거인 입주 예정 단지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 부동산 지인에서 집계하는 게 이렇게 집계하시더라고요. 분양 진행 여부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산입해요. 무슨 얘기냐면 분양을 하면 분양이 끝난 단지들의 입주 예정 시기를 가지고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있죠. 특히 하락장애. 무슨 일이 있냐? 건물을 짓고 있는데 분양을 자꾸 안 해. 자꾸 미루는 거죠. 계속 미뤄. 지금 저기 송파에 25년 6월 달에 입주 예정인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그 잠실 르엘이라고 옆에 예전 진미크 아시죠? 진주 미성 크로바. 그 아파트 재건축한 아파트는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막 맨날 틀어 왔다 갔다 하고 좀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25년 6월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이거. 이게 이 리스트에 없어요. 세대수도 많은데. 세대수 많은데. 그거 왜 없냐? 분양을 안 했거든. 그럼 왜 분양 안 해? 왜 분양 안 하죠?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분위기 안 좋으니까. 미룰 수 있을 그렇죠. 때까지 한번 미뤄보자. 그렇죠. 혹시 알아? 우리가 미루는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 반등해서 올라가서 분양 비싸게 할 수 있을지. 그렇지, 지금 딱 그렇지, 요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락장에는 항상 분양을 미루는 단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공사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단지들이 여기 입주 물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인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다며. 네. 아니 감사하지. 아니 더 열심히? 그치만 정확하게 알고 판단해야 되니까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솔직히 이거 투자자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 뭐야 노나이님. 그럼 이걸로 결국에 이것만 믿을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있죠. 어디에 있느냐. 주택의 건설 과정, 건설 사이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아파트를 건설할 때 어떻게 하냐. 시공사, 시행사에서 인허가 신청을 합니다. 저 인허가 내주세요. 어디에? 뭐, 지자체에. 인허가를 막 내줘.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했다가,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금 딱 보니까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겠는데? 분양을 싹 해. 분양을 한 다음에 원래 착공을 하죠. 네. 착공을 해. 그냥 다 지어. 그 다음에 입주해.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반적인 흐름을 통한 건설 과정을 밟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분양을 이거 제끼고 그냥 바로 착공하고 준공 전 요 사이 어딘가에서 분양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애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착공 물량이 제일 중요하겠죠. 왜? 딱 지었어. 일단 시작해. 그럼 멈출 수 있어? 없죠. 없지. 다 돈인데 멈추면. 착공의 흐름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아셨죠? 자, 착공 물량 찾아보세요. 할까요? 그러면 안 되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이 아니지. 자, 보도자료예요. 여러분들 이 자료 알아두시면 좋아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달 주택 통계라는 걸 발표해요. 저는 이걸 매달 봅니다. 매달. 아주 기본입니다. 투자자는 이거는. 여기 보면 항목이 이런 항목이 있어요. 분양실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23년 현재, 22년 작년엔 어땠고, 21년엔 어땠고, 그 흐름을 보면 3년 뒤에 입주 물량이 보인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분양하고 보통 3년 뒤에 들어가니까. 일단 분양부터 보겠습니다. 네. 21년을 보세요, 여러분. 아주, 우리 공무원분들, 국토교통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여러분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주세요. 보세요. 10년 평균, 분양 실적을 여기다 이렇게 이 살구색으로 다 그려줘. 그거 보면 확실히 봄, 가을에 어때요? 분양 성수기에. 분양 많이 했죠? 그러네요. 10년 평균으로. 21년 봐봐요. 이 회색선. 평균보다 다 어딨어? 위에 있어요. 아래에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위에 있죠? 그죠? 그 얘기 뭐예요? 평균보다 분양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왜 많이 했을까요? 21년은 미친 상승장의 끄트머리였잖아요. 상승장이니까 분양을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렇죠, 해제 끼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빨리 비싸게 분양하려고. 그러다 22년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네. 분양이 어떻게 돼? 줄어들죠. 평균 안에서만 놀아.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23년 분양 보세요. 바닥에 있죠. 자, 그럼 볼까요? 21년에 분양한 거 24년에 입주로 돌아와요. 일반적으로. 3년 잡으면. 그 내년까지 입주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있다는 거지. 근데 내후년 25년부터는 줄겠죠. 네. 그럼 26년은 어떨까요? 지금 분양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오케이, 좋아. 분양, 좋아, 너나이님. 근데, 아까 너나이님 얘기했잖아요. 분양 안 한 놈들도 있다면서요? 착공을 봐야죠, 이제. 착공도 해줘요, 이렇게. 너무 좋아. 10년 평균 보고요. 이건 더 극명해요. 21년 보세요, 착공. 다 위에 있죠? 그러네요. 이렇게 많이 지은 거예요, 21년에. 그게 다 24년에 돌아올 거예요. 내년까지. 내년까지는 공급이 적지 않아요, 사실. 22년은. 확 줄었죠? 지금은. 심각해. 느낌 오세요? 정리해볼게요. 분양 누락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착공 실적 자체가 점차적으로 급감하고 있잖아요, 연도별로. 21, 22, 23, 그죠? 앞서 착공은 되었지만 분양은 되지 않은 공급이 누락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22년 이후의 전체적인 건설 실적 자체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뭐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기인하고 있다. 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분양을 해도 안 될 걸 알고 그러니까 분양을 잘 안 하려고 해. 미분양도 점점 늘어나니까. 그쵸?
거기다가 그 상태에서 지금 지방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PF 같은 것 때문에 유동성 위기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지방 건설회사들이 안 좋아지고 계속 부도가 난다, 뭐 줄도산 우려 이런 기사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공급 주체도 사라지겠죠. 25년 이후 준공 감소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미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착공을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향후 1, 2년 단기에는 입주가 몰려있는 지역 위주로 여전히 전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21년에 저렇게 착공을 많이 했잖아요. 아직 짓고 있는 애들이 많아. 걔들은 24, 25년까지 다 들어올 애들이에요. 근데 3, 4년 중기에는 입주 감소가 시작되면 지금과는 반대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조건은 금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자, 이제 큰 변화의 시기로 가고 있는 지점이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이.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주 물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뻔한 기사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의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장기 평균이 유의미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인구수 대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장기 평균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전세가 장기적으로 상승했다면 그 장기 평균만큼의 공급량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수도권은 몇 호? 17만 호. 서울 경기는 몇 호? 13만 호. 이런 기준을 가지세요. 그리고 또 하나, 분양과 착공 물량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 특히 지금 같은 하락장에는. 상승장은요, 그냥 분양하고 착공 전에 다 분양해요. 예, 빨리빨리 하려고. 잘 팔리니까. 근데 지금 같은 때는 분양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착공 물량의 실적을 잘 보시는 게 좋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두 번째, 가격에 대한 예측보다는 해석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그 예측하기보다는 증상에 집중하다고 했던 거랑 예상보다는 증상에 집중하다고 했던 거랑 비슷한 말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공급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금리도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게 최근 2, 3년 시장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금리 같은 공급 외의 변수로 인해서 전세가 향방을 확실히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할 때는 전세가와 매매가 모두를 살펴보면서 합리적 결정이 뭔지만 생각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아, 전세는 이제 떨어질 거야. 혹은 공급이 급감하니까 전세는 이제 오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집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매매가와 전세가를 보자 이거예요. 그냥. 왜? 그런 다양한 변주로 인해서 나온 결과물이 지금 현재의 전세가니까. 그 결과 자체만 보자는 거예요. 그걸 해석만 잘하자. 전세랑 매매가 차이가 너무 안 나. 합리적 의사결정 하자 했잖아요, 제가. 1억을 더 주고 매매하는 게 나아, 1억 덜 주고 전세 떨어질까봐 전세 사는 게 나아. 1억이면은 매매가 낫지, 내 집에 사는 게 낫지. 나 이 아파트 마음에도 드는데. 그럴 때 그런 식으로 합리적 결정을 하자 이겁니다. 세 번째, 오르고 내리는 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2년 전에 미친 전세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세 이렇게 계속 빠지죠?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전세가 이렇게 빠질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3, 4년 뒤에 지금 현재 착공과 3, 4년 뒤에 입주 물량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요자로서. 공급이 부족할 때는 공급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이 과잉일 때는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전세 난일 때는 역전세 난을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역전세 날 때는 전세 난을 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역전세죠. 그러면 지금 수요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요. 역전세라고 해서 전세 땡큐, 전세값 떨어지고 전세 싸, 너무 좋아. 좋아. 지금은 좋아. 근데 그게 4년 뒤에도 좋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전세값 떨어지니까 좋다 하면서 그냥 확 내팽개치고 들여다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 꾸준히 살펴보시면서 나중에 전세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세 시장, 공급과 전세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소중한 좋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의 나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의 보여줘 얼굴.
끝. 입주 물량을 아주 거의 뜯어버렸네요. 네. 삿사치 뜯어서 기준만 있으면 잘게 돼요. 쪼개서 기준이 없으니까 무서운 정말 거지. 낱낱이 알려주셨습니다. 너나이님께서 또 저평가 아파트 특강을 또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요. 또 유튜브에서 요 정도인데 또 강의에선 또 얼마나 준비를 또 하셔가지고 알려주실지 네이버에 월브닷컴 치고 들어가시면 저평가 아파트 투자법 후기가 그렇게 많이 후기가 몇 개야? 2384개. 수강료가 무색한 고급 강의입니다. 월브에서 처음 선택하고 들은 특강이에요. 특강은 아무래도 일회적이라 내용이 겉핥기 정도밖에 되지 않겠지? 라고 섣불리 판단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너나니 강의 특강 너무너무 알쳤어요. 배움이 일어나는 곳 월브 소중해요. 실제로 돈을 벌려면은 한 5시간, 6시간짜리 강의로도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유 있게 호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아파트를 고르고 투자를 하는 과정 중에는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매매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임대 놓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 과정을 다 알려주네요. 그거랑 제 투자 물건을 바라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선 또 더 딥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유튜브다 보니까 엄청 편하죠. 좀 이렇게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많이 지금 많이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파트 단지 이런 거 얘기하기도 편하겠죠. 좀. 이완희님, 네, 초등학생 자녀가 있어도 투자할 수 있는 강의 내용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육아맘이어도 투자 공부할 수 있냐, 그런 내용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당연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겸손해졌더라고요. 근데 한참 진짜 주식 부동산 날아갈 때는 투자 좀 하겠다 하는 사람한테 목표를 물으면 뭐 그냥 다 100억이래. 저 목표는 100억입니다. 목표는 크게. 저 100억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여러분, 100억이라는 목표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표의 사이즈가 허황됐다 이런 말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100억의 목표를 가졌으면은 그 100억의 목표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근데 100억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타협해 주지 않아요. 현실에서의 100억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지 않으면 100억은 여러분들한테 가지 않거든요. 근데 반대로 나는 10억이면 10억 정도만 돼도 너무 좋겠는데? 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10분의 1만큼의 인풋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할 수 있나요? 뭐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여러분들이 넣는 인풋에 걸맞는 수준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10억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은 인풋이 아니라도 한 2개 정도 잘 내가 투자하면 10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발을 잘 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2발을 잘 쏘는데 필요한 인풋은 아이 키우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저도 했죠. 뭐. 저도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큰애가. 저는 신생아를 키우면서 했으니까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네. 뭐 강의도 강의인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런 질문 보면서 약간 마음이 그랬던 게 제가 그런 거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실 때 그냥 도전해 보십시오. 제 강의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투자는 놓지 마세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